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관한 겁니다. 거의 매년 찾아오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정확히는 1918년, 19년에 걸친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당시 식민지 시대였죠. 식민지 조선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것보다 120년 전 1798년, 99년에 걸쳐서 있었던 인플루엔자인데요. 1918, 19년의 인플루엔자보다도 훨씬 피해가 컸던 그런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98년도 그렇고 1918년도 60갑자로 얘기하면은 무오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오년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쳤던 그 무오년 인플루엔자 중에서 첫 번째 더 피해가 컸던 정조 말년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고생들 하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큰 피해를 남겼지요. 사망자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700만 명 남짓,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3만 5천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더 큰 그 유행병,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얘기에 앞서서 우리 전통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큰 전염병, 요새는 전염병, 감염병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전에는 역병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전염이라는 그런 그 특성이나 과정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요즘의 전염병을 당시에는 역병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역병의 피해, 또 역병이 있을 때 대개 기근이 동반됩니다. 기근과 역병, 역병과 기근은 함께 동반하는 게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조선시대 후반기에 있었던 역병과 기근 때문에 인구 감소가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을병대기근이라는 것을 꼽는데요. 을병이라 그러면은 을해년과 병자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1695년, 96년, 95년이 을해년이고 96년이 병자년인데 이 1695년, 96년에 을병대기근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피해가 그보다 120년 뒤에 1815, 16년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을병대기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되지 않는데 첫 번째 거를 제1차라 하면은 제2차 을병대기근이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파란색이 당시 전국 인구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2배 반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구 조사를 했을 때 관에서 파악하는 인구를 이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빨간색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입니다. 증가하는 해도 있고 감소하는 해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 아주 뚜렷하게 감소 현상을 보이는 게 제1차 을병대기근, 제2차 을병대기근, 그 다음에 1835년에 기근 때 인구 감소를, 세 차례 인구 감소를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을병대기근, 그 직전의 인구가 대략 700만 명, 그러니까 호구 조사로 파악된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그보다 한 두 배 반, 한 1700만 명쯤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700만 명이던 인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만 명 남짓이 감소해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1차
을병 대기근에 의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했다가 그래도 서서히 감소를 만회를 해서 증가해서 1800년 무렵이 되면은 한 800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을병 대기근을 겪으면서 또 한 차례 큰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구 감소의 폭이 더 커서 한 130여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인구 회복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대기근에 의해서 생겼던 인구 감소는 서서히 회복이 되지만은 두 번째 을병 대기근에 의해서 생긴 인구 감소는 거의 회복이 되지 않은 조선시대 말까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관해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좀 작은 글씨로 제3차 을병 대기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2차 대기근보다 180년 뒤니까 1995년, 9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때 무슨 대기근이 있었을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한반도 남쪽, 우리 한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한반도 북쪽에 여러분들 1990년대 중반 후반에 북한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크게 돌았고 인구 감소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1995년이 을해년이고 96년이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뭐 잠정적으로 제3차 을병 대기근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1차, 2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는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여러분들 혹시 탐보라 화산 폭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몇 차례 이 탐보라 화산에서 방영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탐보라 화산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당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송령이었었는데요. 이 탐보라 화산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 이상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즘 기후 이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1815년에 탐보라 화산 폭발로 생긴 그런 엄청난 피해, 엄청난 기후 이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 지구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얘기. 그래서 또 대기근을 낳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제2차 을병 대기근하고 겹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은 이 을병 대기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조선 역사의 어떤 변화하고도 상관지어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기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800년대 중반, 1845년부터 52년까지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생겨서요.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대략 한 9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한 100만 명가량 10% 남짓이 이 기근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몇 년 사이에 인구가 20% 내지 한 25% 감소한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라고 얘기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을병 대기근하고 비교하면은 을병 대기근이 훨씬 더 규모가 컸고 따라서 더 끔찍한 비극이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일랜드 대기근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기도 했지만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기근의 특성을 많이 알게 됐다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근에서 볼 수 있는 인구 손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는 질병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또 그 영양 부족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것이 대기근의 특성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기근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2차 을병 대기근 때 시기적으로 탐보라 화산 폭발하고 겹칩니다. 1815년 4월 5일 날 대폭발을 일으키는데요. 그 영향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화산재가 엄청나게 분출이 되고 그것이 전 지구를 돌면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전 지구의 기온이 한 0.5도 내외 정도 졌다고 합니다. 0.5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모양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10도, 15도 혹은 그 이상 인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1816년, 15년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 이듬해인 1816년에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 해를 여름이 없었던 해, The Year Without a Summer라고 이미 1816년부터 불렸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연구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콜레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한 200년쯤 전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 콜레라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지는 않고 인도의 벵골만 지역에 국한된 그냥 지역 풍토병 같은 특성을 가졌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탐보라 화산 폭발 그 직후부터 뭔가 같은 특성이 변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켰다. 아마도 탐보라 화산 폭발에 중요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유력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이 탐보라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중국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는 가경제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경대기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탐보라 화산하고 시기적으로 겹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를 많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 폭발로 좀 떨어져 있는 중국에까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대기근이 일어나서 인구 피해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방 회복되지 못해서 금방이 아니라 한 100년 정도 긴 그 영향을 미쳐서 19세기에 중국이 크게 침체하는 1800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유럽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성했는데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아주 힘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 것을 이 대기근, 또 궁극적으로는 탐보라 화산 폭발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815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을병 대기근이 탐보라 화산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1815, 16년에 대기근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따라서 거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1798년 정조 말년에 해당되죠. 1798년, 99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인플루엔자 얘기인데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1700년대 또 1800년대 초까지 있었던 역병에 대해서 중요한 역병, 인구 피해를 많이 낳은 중요한 역병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에 등장하는 그런 피해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만 가려 뽑은 겁니다. 몇십만 명 정도의 피해를 남기는 1699년에 25만여 명,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제1차 을병 대기근 때는 130만 명, 1722년에는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류가 거의 다 죽어 없어질 지경,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피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1749년에는 5, 60만 명, 그다음에 1799년에는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입니다. 1798, 99년에 걸친 12만 8천여 명, 그다음에 제2차 을병 대기근 때 130만여 명, 그다음에 18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콜레라 대유행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 역병과 기근, 기근 때 역병이 따르고 역병이 생기면 또 기근이 있다는 그런 현상. 둘은 항상 동반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이 표에 있는 그런 역병들도 기근과 대부분 동반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망자 수는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보다 실제는 한 2배 반 정도 더 될 것이다. 호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그런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망자 수가 산출됐을 건데 실제로는 한 2배 반 정도의 사망자를 낳았을 것이다. 1798, 99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실제로는 한 30만 명가량 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3만 5천여 명 되는데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을 정조 시대에 30만 명이라면은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록을 비롯해서 국가의 중요한 공식 기록에 나타난 것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 무오년 말부터 유행을 시작합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1799년 1월 하순에 해당되겠죠. 근데 뭐 굳이 양력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을 테고 음력으로 1798년 무오년 말부터 기록에 실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12월 25일부터입니다. 음력 12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1799년 1월 30일이 되는데요. 이날 창경궁 명정전에서 기곡대제의 서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곡대제라는 것은 매해 연초에 기곡, 곡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큰 제사,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제사에 앞서서
관리들이, 고급 관리들이 그 행사를 잘 치르겠다고 국왕에게 다짐을 하는, 맹세를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급 관료들이 당연히 다 참석을 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었던 기록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플루엔자, 독감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날 기록을 보면 평안도 관찰사 민종현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중국에서부터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서북 쪽에서부터 따라서 평안도에서부터 피해가 생기겠죠. 평안도의 책임자인 민종현이라는 사람이 별세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요. 28일에는 영의정을 지냈던 홍락성이라는 원로 대신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독감이라는 그런 그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 국왕께서 기곡대제에 친히 나가시면은 이 독감에 걸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제사에는 직접 나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시켜서 대행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받은 정조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기곡대제에 자신이 직접 나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유행이 며칠 사이에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홍락성의 상소대로 국왕에게도 독감 기운이 생기는데 궁궐 안에 있는 내의원이라는 궁궐 안에 있는 병원이라 해서 내의원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병원이죠. 국왕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그 내의원에서 왕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왕에게 감기 기운, 독감 기운이 있으니까 내의원에서 진찰하기를 청했지만 왕이 내가 기곡대제를 직접 지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염치로 치료를 받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국왕뿐만 아니라 왕비도 또 왕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도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틀 전에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홍락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제 점점 피해가 커지게 되지요. 그다음에 며칠 뒤에는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는 조선에 알려진 거는 한 20일쯤 뒤지만은 1월 3일에 걸륭제가 세상을 떠나고 또 정조의 총신들이 연달아서 목숨을 잃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국왕과 온 나라가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조치도 취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보고는 1월 13일에 있습니다. 1월 13일에 보고를 보면은 실록 기록을 보면은 돌림병으로 윤행지질로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12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식 기록이 12만 8천여 명이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실제 인구는 한 2배 반쯤 됐고 따라서 사망자 규모도 2배 반쯤 되는 한 30만 명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국왕이 한 지시를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휼 조치를 취하고 사망한 사람들은 잘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우선 의료 정책에 관한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 중요한 조치가 내립니다. 더 중요한 조치는 뭐냐? 제사를 잘 지내라는 겁니다. 여제와 위제. 위제는 사망한 사람, 또 그 유족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례하는
죽은 사람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위령제지요. 위제. 여제는 이런 큰 역병을 일으키는 역병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역병 귀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달래는 제사가 여제입니다. 이 여제를 지내는 게 이 전통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병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국왕이 직접 여제와 위제를 잘 지내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피해 엄청났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조치와는 전혀 달리 제사 잘 지내고 죽은 사람 장례 잘 지내고 또 살아있는 사람,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구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1월 18일에는 여러분들 최재공이라는 영의정을 지낸 그 남인계 학자이고 대신 잘 아실 겁니다. 최재공도 이때 인플루엔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월 16일 날 조치를 보면은 모든 도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죠. 역병의 특성이나 그것이 퍼지는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병이 잘 전파될 테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거리 두기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월 29일 날 기록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역병이 돌면 한 달가량 구휼 조치를 취하다가 중단을 하는데 이때 워낙 피해가 커서 피해가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조치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또 이날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의 피해가 보고가 되는데요. 한성부의 돌림병 사망자가 모두 4,368명, 4천여 명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지만요. 당시 인구가 2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20만 명에 4천 명이라면은 지금 서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잡는다면은 한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이 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여러 가지 그 병명이 나오는데요. 한감, 감후, 윤감, 한역, 풍한, 독감, 한질, 순우리말로 감기라는 그런 병명도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이고 요즘도 이 중에서는 쓰고 있는 병명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유행은 아니겠지만은 최초의 아주 대규모 유행이고 최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큰 인플루엔자 유행이 바로 이 1798년, 1799년 초까지 걸친 그러한 인플루엔자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증상에 관한 기록들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락성의 상소문에 나오는 그 증상 표현이 한감에 걸려서 정신은 매우 혼미하고 아픈 곳을 알지도 못하며 호흡은 잦아들면서 차갑고 돌아 누우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매우 심합니다. 그다음에 병조판서 국방장관 이시수의 상소문을 보면 갑자기 돌고 있는 독감을 얻어서 지금 나흘째가 되었는데 증상이 더해지고 덜어짐은 없으며 다양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밤이 다하고 낮이 다하도록 밤낮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자리에 누워서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증상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당시에 아주 좋은 기록, 윤기라는 그런 관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 겨울 끝자락부터 기미년 봄에 이르도록 독감이 유행했다. 무오년 다음 해가 기미년이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죽은 이가 매우 많았고 중국 황제 거울융제 역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열흘 만에 곧장 서울까지 번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병이 번졌다는 얘기죠. 고관대작 이하 죽은 이가 10명에 두세 명이나 되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사한 기운이 큰 재앙을 일으켰으니 시를 지어 기록한다. 이런 문장과 더불어서 시를 지어서 남겼습니다. 음양이 온통 어질러져 어찌 사악한 기운이 역병되어서 퍼지네. 병이라는 것이 사악한 기운 또는 귀신 때문에 생긴다는 당시의 병인론을 알 수가 있고요. 열병도 홍역도 아닌 게 세상 끝에 뻗쳤구나. 돌림감기라 부르지만 제일 정확한 이름이지요. 돌림감기, 유행성 감기라 부르지만 형언하기 어렵다. 얼마나 피해가 컸길래 시장에 삼배 동나고 수의를 만들 삼배가 동이 나고 장내에 널 부족하고 관을 짤 널이 부족합니다. 전쟁보다 참혹하고 역귀보다 흉험하고 중국에서 시작했다. 아주 간략한 그런 시와 문장이지만은 이 안에 중국에서 시작했다든지 또는 증상이 어떻다든지 피해 규모가 어떻다든지 또 돌림감기라는 정확한 병명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병이라는 것이 사악한 기운 때문에 생긴다 또는 귀신 때문에 생긴다 하는 그런 당시의 병인론까지 이 시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병 기록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당시 살았던 정약용이 이 인플루엔자 유행 때는 황해도 곡산 부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오년 겨울에 한질이 갑자기 성해서 죽는 자가 셀 수 없었다. 맨 먼저 매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이란 그 매장이라는 것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아직 국가에서 무슨 조치가 내려오기 전인데도 정약용은 그 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병의 피해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정약용의 후손인 정규영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사암선생 연보를 보면은 정약용이 이미 걸륭제가 이 인플루엔자로 목숨을 잃을 것을 예견했다. 관찰해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고 또 노인들은 병에 걸리면 대부분 사망한다. 그러니까 걸륭제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걸륭제도 이 인플루엔자로 세상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견까지 했다는 것이 사암선생 연보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오연행록이라는 기록입니다. 매해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했죠. 청나라에 뭐 감사 표시를 하고 동지 무렵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사절단, 은사겸 동지사라는 그런 사절단의 서장관, 그 사절단의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 서장관 서유문이 기록한 무오연행록.
우리 한글 언문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이 무오연행록에 이 인플루엔자에 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절단 총 인원이 대략 한 200여 명이었는데 몇 달 동안에 이 사절단 여행을 통해서 7명이 사망했다. 뭐 규모가 아주 큰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뭐 통계적인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은 사망률이 대략 한 3%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오연행록도 우리나라 또 나아가서 중국 역병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9일 날 한성을 출발해서 돌아오는 건 3월 말입니다. 한 5달에 걸친 여행이지요. 지금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베이징까지 가려면 한 비행기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은 당시에 가는 데만 2달, 돌아오는 데도 한 2달 가까이 걸린 당시로는 굉장히 길고 큰 여행이었는데 이 여행길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음의 행진이었다는 그런 기록. 그리고 날짜별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분석을 하면은 이 역병의 특성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월 3일 날에는 태상황이 오늘 묘시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태상황은 중국의 거을융제, 당시 북경에서 실제 이 태성왕이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1798년 무원의 인플루엔자의 피해 규모, 공식 기록에 12만 8천 명이라 그랬고 실제로는 한 30만 명 정도 될 거라 하는데, 그럼 이 세계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인플루엔자가 있었는가? 미국의 의사학자 패터슨, 데이빗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팬데믹 인플루엔자 1700년부터 1900년까지라는 그런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의 기록을 보면은 1700년대에 6차례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1799년부터 1800년 그런 팬데믹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패터슨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 마지막 팬데믹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1799, 1800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동아시아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 그 기곡대제 서계 행사 때부터 위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홍락성의 상소로 그 위기가 더 뚜렷해지고, 거기 그 이후로 정부에서 조사와 조치가 있었다. 진원지는 중국이라는 걸 그때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사망자가 실록에는 12만 8천 명으로 나오고 국조보감이라는 기록에는 안팎의 사망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좀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1798년 연말에 인구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정해 보고를 하는데요. 1798년 연말에 보고된 전국 인구가 741만 명이었습니다. 741만 명 중에 12만 8천 명, 그러니까 한 1.7%가량 되는 것이죠. 1000명당 17.3명 정도 되고, 근데 실제 인구는 대략 그 호구조사에서 파악된 거에 한 2.5배쯤 됐으니까 인구는 한 1700만 명가량이고
사망자,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피해는 어땠을까? 패터슨의 기록에는 그냥 이런 팬데믹이 있었다는 정도인데, 요 아래 포터라는 사람, 미국의 이 사람은 역사학자라기보다는 미생물학자입니다. 이 포터가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에 쓴 논문 A History of Influenza에 보면은 1700년대에 있었던 팬데믹 중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 1729년에 또 1781년 이 두 차례가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세계적으로 총 사망자 수를 40만 명, 75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1798년 무호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우리나라, 조선 한 나라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같은 사망률을 적용하면은 중국의 피해는 수백만 명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포터가 추산한 세계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98년 무원형 인플루엔자를 잘 연구를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루엔자 연구에 새로운 기원을 쓰게 될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가 어떤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역병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역병 귀신에게 제사 지내서 그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니까 좀 이제 진정해달라. 피해를 이 정도에서 그쳐달라는 그런 식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조치지만은 당시에는 질병에 대한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요즘같이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생각은 1800년대 말에 돼서야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100년 앞선 이 시기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초자연적인 존재에 그냥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조치고요.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휼하는 거, 식량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청나라 중국도 그랬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역병, 감염병의 정체도 알 수 없었고 뭐 마땅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또 방역이나 예방 방법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시절.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한 2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은데 아니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과는 크게 다른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역병 귀신에게 지내는 여제와 사상자를 위로하는 위령제 이게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여제를 지냈는데도 역병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만연하고 피해가 계속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제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 다른 그 방법을 찾아야 돼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냈지만은 사실 그 기원을 보면은 중국에서 주나라 시절 주나라의 그 성인으로 받들어지던 주공의 가르침에서부터 연유가 됐는데요. 이 주공의 가르침에 감히 물음표를 붙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사를 지냈는데도 역병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은 우리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자책했겠지. 제사라는 게 아무런 효과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시절이지요. 자, 의학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기원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긴 역사. 또 조금 짧게 보더라도 문명이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술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한 의학과 의술이 나타나는 거는 정말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이나 의술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을 치료하고 또 목숨을 구해서 우리 인간들의 수명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의술, 의학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생겨난 것은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역병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감염병만 하더라도 감염병의 정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0년대 말, 1880년 전후에서 세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됐고 정체를 알게 됐지만은 당장 마땅한 치료법이 나오게 된 건 아니시죠. 세균성 감염병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 것은 1930년 무렵에 설파제가 대표적이고 그보다 더 효과 있는 항생제가 나와서 쓰이기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입니다. 1943년에 페니실린이 이제 양산돼서 우선 군인에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연합군 군인에게 사용을 했고 44년부터는 민간인들에게도 사용해서 아주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였죠. 지금부터 80년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과 의술의 역사가 긴 듯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의학과 의술은 역사가 생각보다 아주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륭제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했다는 사실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요.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 건 모르지만은 걸륭제의 사망 원인을 논한 논문과 책을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과사전에도 관련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마 걸륭제는 동서고금을 들어서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최고의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조 말년, 음력으로 1798년 말부터 1799년 초 무오년, 기민년에 걸친 이 인플루엔자는 세계적인 유행과 비교하자면은 1799년, 1800년 팬데믹의 동아시아 버전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세계 학계에서 연구된 그런 피해 규모보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역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줄.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는 듯한 이 재난 앞에서 역병 귀신에게 여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시신을 수습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 외에는 국왕도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청나라나 서양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병의 정체도 진단과 치료 방법도 방역과 예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아직도 역병의 시대, 감염병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던 것을 독특히 경험했지만은
과거의 엄청난 그런 규모의 피해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피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고귀한 생명을 많이 아낀 점, 빼앗긴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그러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우리가 역병의 위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안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역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과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특별한 질문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